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감옥에서 무려 1년 넘게 고문에 시달리다가 1920년 9월 28일 18세의 어린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석방을 불과 이틀 앞둔 때였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임에도 그녀의 사망 날짜가 정확히 밝혀지기까지는 8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만큼 유관순 열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혹한 고문으로 어린 소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게 뻔한 상황에서 일제는 어떻게든 그녀와 관련된 정보를 은폐하고 말살하려고 노력했죠. 게다가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하여 가족 대부분이 독립운동하다가 한꺼번에 몰살당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유관순 열사야말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들 가운데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낸 위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의 정점에 서 있는 유관순, 그분의 이야기를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1902년 겨울에 태어났어. 당시 주소로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가 내 고향이야. 목천은 예부터 순박하면서도 강직하고 반골 기질이 강한 땅으로 유명해. 대대로 한번 옳다고 믿으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부당한 권력에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 오죽하면 태조 왕건 시절 목천 사람들이 무려 3년 동안 항거하는 바람에 경노한 왕건이 이 지역 사람들한테 육축성을 내렸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야. 우아마, 상 등 6마리 짐승의 이름을 붙이며 미련한 인간들이라고 낮추어 불렀을 정도로 이곳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 질기고도 완강한 기질의 땅이었어. 게다가 나는 조선 중기 광해군 보기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어우당 유몽인의 후손이야. 그는 역사서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모아 어우야담을 남긴 학자였어.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꽤나 이단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우리 집안의 기질 또한 고분고분하거나 쉽게 순응하는 성격은 아니었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는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자 의병장인 유인석 선생이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나라가 없으면 선비도 있을 수 없다고 외치며 의병을 일으킨 그분은 원수를 갚고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무장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결사항전하셨지. 이처럼 나는 고향 땅의 반골적 성정과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꼿꼿한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부당한 권력과 폭력에 고개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을 타고난 거야. 그래서였을까? 어렸을 때부터 뜨개질도 잘했고 바느질도 잘했지만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는 아니었어. 사내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놀았고 친구들을 몰고 다니며 골목대장 노릇을 할 만큼 괄괄한 소녀였지. 집안은 가난했어. 다행히 내가 살던 마을은 기독교 마을이었고 덕분에 나는 일찍부터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 미국인 선교사 샤프 여사는 다른 아이들보다 영민하고 주체적인 나를 눈여겨보았고 공부에 대한 열망을 알아봐 주었지. 그분의 도움으로 서울의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 있었어. 그곳에서 나는 나라라는 말의 의미를 배웠고 주체적인 여성상과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이화학당에서 나는 자학생이었어.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며 공부하는 학생. 지금으로 치면 근로장학생과 비슷한 처지였지. 기숙사비를 대신해 학교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해야 했어. 손이 거칠어지고 몸은 늘 고단했지만 정작 나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 학교 담장 밖 끼니를 굽는 내 동포들. 일제의 폭정 때문에 가난한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식사 시간 때마다 나는 내 밥그릇에서 밥을 한 덩이씩 덜어냈어. 배고프지 않았던 건 아니야. 나도 한창 자랄 나이였으니까. 그래도 그 밥을 뭉쳐 담장 너머로 전해주고 싶었어. 친구들이 관순아 너 그러다 쓰러져 하고 걱정하면 나는 웃으며 말했지. 내 키가 커서 조금 덜 먹어도 티 안 나.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 이 뭉툭한 주먹밥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만 배부를 수 있겠어. 나는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했어. 나라의 상황이 점점 어지러워졌거든. 밤이 깊으면 몰래 지하실로 내려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 이 어린 소녀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힘을 주소서. 눅눅한 곰팡내 속에서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지. 친구들과 5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태극기와 애국가를 적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교실과 기숙사 벽 곳곳에 태극기를 붙이기도 했어.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지.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마침내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어. 학교는 교문을 쇠사슬로 걸어 잠갔고 선생님들은 필사적으로
우리를 막았어. 지금 나가면 다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야. 안전을 이유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내 나라 사람들이 일제 경찰에게 매를 맞고 칼에 찔려 쓰러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 나는 단숨에 학교 담장을 뛰어넘었어. 뒤따라오는 친구들의 손을 잡아 끌며 종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지. 그날의 달리기는 내 생애 가장 뜨거운 달리기였어. 내 껑충한 키만큼이나 큰 함성이 서울 하늘을 가득 뒤덮고 있었거든. 3월 1일의 함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 그날 이후 경성은 매일 뜨겁게 끓어올랐지. 나는 3월 5일 다시 거리로 나섰어. 경성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 앞은 인산이네였어. 학생들이 주도한 두 번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지. 나는 이화의 결사대 동무들과 함께 그 한복판에 서 있었어.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외칠 때마다 일제 기마 헌병들이 칼을 휘두르며 밀고 들어왔어.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과 매캐한 흙먼지가 뒤섞였지.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어. 내 긴 다리는 도망보다 앞으로 내딛는 법을 먼저 배웠으니까. 결국 나는 거친 손에 붙잡혀 남대문 경찰서로 끌려갔어. 발길질이 이어졌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 그때 굳게 닫혀있던 철창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 이화학당의 프라이 교장 선생님이었지. 선생님은 일제 당국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어.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의 학생을 함부로 구금하는 것은 국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압박했지. 그분의 서슬퍼런 기세에 일본 경찰들도 잠시 주춤했어. 이 학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훈계하겠소. 그 한마디로 나는 결국 보호자 인도 형식으로 풀려날 수 있었어. 유치장 밖으로 나왔을 때 바라본 경성의 하늘은 며칠 전보다 더 낮고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 학교로 돌아왔지만 일제는 이미 이화학당에 강제 휴교령을 내린 뒤였지. 교문은 다시 쇠사슬로 묶였고 동무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나는 품속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다시 힘껏 움켜쥐었어. 경성에서 타오른 만세의 불길을 이대로 꺼뜨릴 수는 없었거든. 고집세고 강직한 사람들이 사는 내 고향 목천에서도 분명 내가 할 일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들었어. 아쉬움을 안고 기차에 올랐지. 칙칙폭폭 울리는 기적 소리가 마치 대한독립을 외치는 것처럼 들려서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 경성을 떠나 내려온 고향의 공기는 차갑고도 고요했어. 목천 보통학교 아이들이 만세를 외치다 헌병대에 저지당한 뒤라 마을은 잠잠했지. 하지만 그 정막 아래에는 쉽게 꺼지지 않는 결의가 숨쉬고 있었어. 사실 마을 사람들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고 싶어 했어. 나라를 되찾는 데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 하지만 가난한 농사꾼들에게 돈이 있을 리 없잖아.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고 대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택했어. 당장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시위로 우리의 뜻을 세상에 알리자고 뜻을 모은 거야. 나는 유림의 어른들과 큰 가문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거사의 뜻을 전했어. 어른들은 꼿꼿이 앉아 내 말을 끝까지 들었고 한참 침묵한 끝에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 거사 장소는 아우네 장터, 날짜는 4월 1일로 정했어. 그날이 음력으로는 3월 1일이었기 때문이야. 경성에서 울려 퍼진 그날의 만세를 우리 고장에서도 다시 울리게 하겠다는 뜻이었지. 어른들의 승낙을 받아낸 뒤로 나는 밤마다 태극기를 만들었어. 말없이 무명천 위에 태극과 사괴를 정성껏 그려 넣었지. 먹물이 번진 내 손가락은 점점 검게 물들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어. 1919년 3월 31일 밤 거사를 하루 앞두고 나는 홀로 매봉산에 올랐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였지. 내일 아우네 장터에서 함께 모이자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봉화였어.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사람들이 약속을 저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스쳤어. 하지만 잠시 뒤 기다렸다는 듯 사방의 산봉우리에서 횃불이 하나둘씩 타오르기 시작했어. 어둠 속에서 번져가는 그 불빛들을 보며 나는 알았어. 내일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침 해가 밝자 곧장 아우네 장터로 달려갔어. 생각보다 날은 더웠고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지. 장날을 핑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는 품 안에 숨겨온 무명천 태극기를 하나씩 꺼내 주었어. 어젯밤 칠한 먹물 냄새가 사방에 진동할 즈음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누군가 외쳤어. 대한독립 만세. 단 한마디였지만 그 외침은 순식간에 번져 정오의 햇살 아래 수천 명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어. 나는 장대에 매단 큰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위 대열의 맨 앞에 섰지. 그런 다음 일본 헌병 주재소를 향해 만세를 외치며 나아갔어. 헌병들이 앞을 가로막았어.
선두에 선 나를 향해 총검이 번뜩였지. 그들은 내가 들고 있던 태극기 깃대를 내리쳐 부러뜨리고 옆구리를 찔렀어. 극심한 통증에 몸이 꺾이며 쓰러졌고 놈들은 머리채를 움켜쥔 채 나를 질질 끌고 주재소로 향했어. 그때 아버지가 달려오셨어. 끌려가는 나를 필사적으로 붙잡으셨는데 총성이 울렸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 어머니는 싸늘해진 아버지를 끌어안고 절규하며 항의하셨어. 내 남편을 왜 죽였느냐. 그러자 일본 헌병들은 다시 총칼을 휘둘렀고 어머니 또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어. 나는 도망칠 수 없었어. 길바닥에 버려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두고 어떻게 나만 혼자 피신할 수 있겠어. 일경의 눈을 피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복하고 있던 헌병들이 나를 덮쳤어.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갔지. 그대로 두 손이 묶인 채 트럭에 실려 천안 헌병대로 압송되었어. 여기서 첫 신문이 시작됐어. 그들은 주동자가 누구냐고 다그쳤지. 나는 또렷이 대답했어.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겠다고 만세를 부르는데 무슨 주동자가 필요하냐. 우리 모두가 주동자다. 아직도 장터 길바닥에 버려져 있을 부모님의 시신과 나를 찾으며 울고 있을 동생들의 모습이 어른거렸어. 이후 나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징역 3년으로 확정되었어.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 33인들조차 3년형 정도를 선고받고 1년 정도 징역살이 했는데 당시 17세 소녀에 불과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살게 된 거야. 재판정에서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어. 나와 함께 붙잡힌 이들은 고등법원에 상고했지. 4천년 문화민족이 어찌 일본의 노예로 살 수 있는가. 독립만세를 불렀을 뿐인데 그것이 어찌 죄가 되는가 하고 끝까지 법정에서 싸웠어. 하지만 나는 상고를 포기했어. 나라를 빼앗긴 이상 삼천리강산 어디인들 감옥 아닌 곳이 없으니 설령 풀려난다 한들 식민의 땅에서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지. 대신 나는 감옥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어. 1919년 8월 나는 공주 감옥을 떠나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었어. 내가 배정된 곳은 여사 8호 감방. 한평 남짓한 공간에 나를 포함해 7명의 여성이 함께 갇혀 있었지. 제대로 눕지도 못한 채 서로의 등에 기대어 잠들어야 했어. 방 안에는 배설물 통해서 올라오는 악취와 씻지 못한 몸의 땀 냄새, 고문으로 썩어가는 상처의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 숨쉬기조차 버거운 공간이었지만 나는 매일 만세를 외쳤어. 그리고 그만큼 매일 두들겨 맞았지. 옥중 시위를 멈추지 않자 일제의 간수들은 배급량을 줄였어. 어떨 때는 아예 배급을 건너뛰기도 했어. 아픈 몸에 굶주림까지 겹치니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끝까지 만세를 불렀어.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는 각오였지. 그때 함께 갇혀있던 이화학당의 박인덕 선생님이 나를 붙들었어. 여기서 죽으면 어린 동생들은 누가 돌보느냐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간곡히 설득했지. 하는 수 없이 나는 잠시 옥중 시위를 멈췄어. 하지만 1920년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만큼은 침묵할 수 없었어. 이날만큼은 감옥에서도 만세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오후 1시 8호 감방 동지들과 함께 창사를 붙잡고 외쳤어. 대한독립만세. 그 외침은 삽시간에 옆방으로 번졌고 곧 형무소 전체로 퍼져나갔어. 3천여 명의 수영자들이 일제히 호응하며 형무소는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지. 당황한 간수들이 달려와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군합발로 짓밟았지만 만세 소리는 쉽게 꺼지지 않았어. 이 일로 나는 주동자로 지목되어 지하 독방에 갇혔어. 일제는 내 기계를 꺾기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했지. 특히 배와 하반신을 향한 무차별한 구타가 이어졌고 그 결과 방광과 자궁이 파열되었어.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부풀어 올랐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일제의 간수들은 악질분자라며 치료는커녕 미친 여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나를 방치했어. 결국 1920년 9월 28일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서대문 형무소 지하 독방에서 숨을 거두었어. 일제는 18세의 어린 소녀가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했어. 그래서 내 죽음을 철저히 숨기려 했지. 이화학당의 선생님들이 시신 인도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거짓말로 버텼어. 선생님들이 국제사회에 폭로하겠다고 압박한 끝에야 내 시신은 감옥문을 나설 수 있었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불과 석방을 이틀 앞두고 죽었어. 그해 4월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기념 특사로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거든. 친구들은 내가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신발과 옷, 머리핀까지 준비해 두었대. 하지만 그들이 맞이한 건
내 환한 미소가 아니라 싸늘하게 식은 주검이었지. 일제는 나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시신마저 온전하게 돌려보내주지 않았어. 이런 증언이 남아있어. 석유 상자에 든 유관순의 시체를 살펴보니 6토막으로 참살된 비참한 모습이었다. 수의를 입힐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시신은 일본 관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서울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이 기록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왜곡인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어. 하지만 내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는 것만은 여러 증언을 통해 전해지고 있어. 석유를 담던 그 좁은 상자 안에 내 큰 몸은 억지로 꺾이고 접혀서 들어있었대. 살아서도 비좁은 감방에 갇혀 있었는데 죽어서도 몸을 편히 펴지 못했어. 이화학당의 친구들은 어떻게든 내 장례를 치르려 애썼어. 그러나 장례를 주관할 보호자를 찾는 일부터 막막했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운의 장터에서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3달 만에 눈을 감으셨어. 숙부는 옥살이 중이었고 동생과 사촌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었지. 우리 집안에서만 9명의 독립 유공자가 나올 만큼 큰 희생을 치른 터라 내 죽음을 붙들고 울어줄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우여곡절 끝에 1920년 10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내 장례식이 열렸어. 이화학당 동무들은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어깨를 떨었고 선생님들은 관 위에 손을 얹은 채 이를 악물었지. 나는 그렇게 이태원 공동묘지에 묻혔어. 그러나 일제는 내가 땅 밑에 누워있는 것조차 두려웠던 모양이야. 1930년대 군사기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태원 공동묘지를 강제로 이장했거든. 그 혼란 속에서 내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비석 하나, 뼈 한 조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지. 하지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거나 거창하게 기억되길 원한 적이 없었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아무 두려움 없이 숨쉬고 걸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시간이야. 나의 죽음이 훗날 내 후손의 자유로운 하루로 꽃 피어나길 바랐을 뿐이야.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평화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아늑한 안식처고 선물이니까.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칠간 유관순 열사의 삶을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보다 훨씬 짧은 생애와 가족의 몰살도 주된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일제의 철저한 은폐와 억압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고문해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일제는 그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렇기에 흩어진 파편을 모아 열사의 삶을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워진 정의를 되찾는 가치 있는 작업입니다. 해방 이후 정치적, 종교적 목적을 위해 유관순이라는 인물이 기획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1운동의 수많은 주역 중 왜 하필 18소녀인 그녀가 독보적으로 부각되었냐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관순 열사는 기획 영웅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 33인의 평균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일제가 그녀를 단순 가담자가 아닌 체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간주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에 함께 있던 동료 독립운동가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남아있죠. 그들은 유관순이 감옥 내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만세를 주도했으며 그 대가로 가장 가혹한 매질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행적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항상 일제의 수형 기록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거기에는 유관순 열사가 영양실조와 전염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일제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 민심을 자극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일면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사망 원인을 질병으로 조작했을 게 불보듯 뻔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동료들은 그녀가 방광 및 자궁 파열로 인해 몸이 심하게 부어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복부 타격으로 인한 장기 파열은 필연적으로 복막염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지며 이는 의학적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명백한 외부 충격과 고문입니다. 시신 인도를 거절하며 전염병 핑계를 댔던 일제의 태도 자체가 역설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고문의 명확한 증거인 셈입니다. 비록 17세에 3.1운동에 참여하여 18세에 옥중에서 순국할 만큼 짧은 생애를 살았으나 한 인간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유관순은 길이 기억될 위인이 되었습니다. 이정은 연구자는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라는 책에서 유관순 열사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첫째, 유관순은 자유정신의 실천가였다. 비록 어린 소녀였으나
인간 사회의 자유는 생명과 같으며 나라의 독립은 자유를 보장하는 관건임을 확신하고 서울과 고향에서 심지어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켜 자유와 독립을 외쳤다. 둘째, 유관순은 굴복하지 않는 정신을 가졌다. 그녀의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일제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고문과 투옥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인류와 자유와 양심의 역사에 고귀한 발자국을 선명하게 남겼고 그녀를 탄압한 일본 제국주의는 그녀로 인해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의 자취를 남겼다. 셋째, 유관순 열사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와 비폭력이라는 민족 대표의 독립운동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 그녀의 부모가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참극을 당했으나 폭력에 호소하지 않았으며 적개심이 그녀의 진정한 동기가 아니었으며 자유, 정의, 인도, 인류 평등의 이상이 진정한 동기였다. 넷째, 유관순은 인간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 옥중에서 함께 생활한 어윤희 여사의 증언에서 잘 알 수 있다. 엄동설안의 감옥 안에서 그녀 자신이 추위와 외로움, 배고픔에 고통받는 중에서도 아이를 낳은 여죄수를 위해 젖은 기저귀를 몸에 감아차고 녹여서 주는 등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일치하는 정금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린 후 이정은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무등을 타고 그녀가 감옥의 담장 밖 푸른 하늘을 보며 그렸던 조국의 상을 실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최소한 일본보다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책 먼지의 멜랑콜리아였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